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2대 충북 국회의원 당선인 세 분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계획, 각오,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선거구 국민의힘 이종배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이번에 총선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충주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선고지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저를 당선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그 사랑과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치 신조가 무심불립인데 시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충주는 도내에서 가장 끝까지 좀 엎치락 뒤치락했던 곳인데요. 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주가 이제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연접해 있고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됐고 또 충주에서 수도권에 직동열차가 개통이 돼서 수도권 동조화 현상이 아주 뚜렷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저의 진심 아시고 응원해 주신 분도 많으신데 한편으로는 정권에 대한 우려와 이런 심판 이런 것도 작용했고 또 민생의 어려움도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아주 초박빙,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민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냉철하게 현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걸 투표에 반영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민심을 앞으로 잘 받들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주시장부터 지금까지 총 5번 연속 승리를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지역민들이 당선인을 믿고 또 이렇게 표를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참 막판에 이렇게 초접전 상황이고 그랬던 걸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10여 년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의 진심과 또 그동안의 성과를 알아봐 주신 덕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충주에서 시민들 곁에서 살면서 여의도에 출퇴근하고 시민들과 애완을 같이 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에 늘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초대 정책위 의장 21대에서 정책위 의장도 하고 국회 예결위원장도 하면서 충주 발전을 힘차게 견인을 해왔습니다. 국비 예산도 많이 따왔고 또 국립박물관 등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많이 유치해왔고 이런 성과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아주신 덕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주 발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선거 유세를 하시면서 혹시 인상적이었던 일이나 어려웠던 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네, 이번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오면서 정부의 일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대두된 것을 이렇게 느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총선 전략도 좀 미흡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특히 중도층 또 청장년층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벽이 너무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제가 이분들과 좀 소통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제는 국회에서 조금 큰 일을 맡으셔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원내대표라든가 뭐 부의장 있으실 것 같은데 뜻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드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가 이젠 좀 처절하게 자기 반성도 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보면 이 무효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131만 표, 역대 최다인데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심지어 혐오감까지 느낀 결과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좀 더 반성하고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4선 중진으로서 정치도 바로 세우고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지는 당의 소명이라든지 정치 발전을 위한 어떤 자리든 주저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충북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현안이 있다면요? 네,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충청북도를 견인할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면 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보호라든지 또는 수도권의 용수 공급 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었던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규제가 많아서 지역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빠졌습니다. 예비타당성 특례라든지 부담금 감면 이런 충청북도에서 원하는 것들이 빠져서 네. 참 사무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앞장서서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음을 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당선인의 입법 공약을 좀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강화가 있던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요? 네, 코로나가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한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약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장 그리고 전통시장의 매출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결국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좀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는 소득공제를 40%까지 해주는데 50%까지 늘리고 전통시장 외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할 때도 전체 다 50%까지 소득공제를 해드리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백년 소상공인 있습니다. 백년 소상공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육성해야지 되는데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년 가게와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충주에서 더 많이 발굴을?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해서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만들고 또 지원도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항공, 물류, 허브공항 유치가 있던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충주는 예로부터 국토의 중심부에 있었고 또 교통물류 중심 도시였습니다. 수로를 이용할 때는 전국에서 아주 충주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계속
고속교통망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속교통망 확충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충주를 교통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도 만들고 또 항공물류 허브공항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충주의 중원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비행장이 활주로가 2개 있는데 모두 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에도 좀 같이 민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해서 여기에 항공물류공항을 여기에 좀 만들 그런 계획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라든지 또는 국방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지 되고요. 또 주민들의 협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지형도 조금 변화가 있었고 22대 국회를 어떤 국회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네, 정치 불신에 대한 혐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매우 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자꾸 다투고 여야가 대립되고 협치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22대에서는 좀 잘 협치를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당히 또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가 이제 사선 중진이 된 만큼 우리 이런 여야 협치를 위해서 앞장서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과도 긴밀히 제가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야당이 5분, 우리 여당이 3분 되는데 그분들하고도 좀 잘 협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 발전도 같이 힘 모아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끝으로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각오와 또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사선 중진이 된 만큼 더 큰 사명감으로 대한민국도 바로 세우고 충주를 비롯한 충청북도 발전도 제가 앞장서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 또 그분 지지자들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의 공약도 필요한 것이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주 선거구 국민의힘 이종배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청주 흥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청주 시민과 흥덕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서민경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헌되면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직 장관 출신 또 3선 의원을 경선을 통해 또 꼭 꺾고 또 끝까지 정치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중간에 처려지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선거를 지배했던 그런 선거였다고 보고요. 그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던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유권자들께서 당선인에게 많은 믿음을 주신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경제 민심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3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제난으로 2년, 특히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특히 이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파 파동으로 상징되는 그런 이제 물가 폭등에 대해서 국민께서 그런 그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매우 그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였고, 민주당이 어떤 돌풍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신인들이 많이 그 당선된 이유는 그런 그 경제 상황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저 개인의 승리라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승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좀 겸허한 자세로 이번 민심을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혹시나 기억에 남았던 일 또는 어려웠던 점 있으셨을까요? 예. 뭐 경제 한파 한 가운데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인사하러 상가나 전통시장 들어가서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웃어본 일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더 걱정이다. 이자 내기도 좀 힘들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 다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가서 명함 드리고 인사드리기가 정말 손이 부끄럽고 예. 가슴이 이제 미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는 이제 48시간 총력 유세 차원에서 새벽 0시부터 편의점을 제가 이제 쭉 방문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가보면은 그 새벽 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지켜야 되는 그런 그 편의점 주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님이 없는데 왜 가게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시면은 가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 잘 살 수 있게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새벽 시간에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민생을 직접 보시니까 더 느끼시는 바가 크셨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충북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시는 현안이 있다면요? 뭐 계속 뭐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서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서민 경제를 잘 돌아가게 소비를 좀 늘리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생 그 1호 공약으로 지역화폐 1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그 공약을 했는데, 아마 그 당에서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25만 원, 그래서 그 가구당 100만 원, 그래서 총 한 13조 원 정도 드는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라도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개헌되면,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여야 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그 의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제 될 텐데, 어쨌든 22대 국회가 되면 제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생회복 지원금이 추경으로 조속히 마련돼서 그 어려운 서민 경제에 소비가 돌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선인께는 민생 경제가 가장 첫 번째 목표시군요. 정치의 첫 번째 과제는 결국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 대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 임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공약도 그렇게 했지만 22대 국회가 개헌이 되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민생 경제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또 당이 그런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당선인의 입법 공약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람의 그 생명이라도 살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정상국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전에 세월호 참사, 이렇게 이제 대형 참사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대해 책임 있는 분은 처벌이 되고 재발 방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대형 참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것이 또 정쟁으로 변질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아예 법으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그 재난과 참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재난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사하고 진상규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좀 안전을 항구적으로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지역 공약에 오송 참사 국회 국정조사 실시가 있던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오송 참사 유족분들이 지금 그 진상 규명에 대해서 아직 납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에 대한 책임자가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저번에 4월 16일 세월호 그 문화제 때 직접 현장에서 이제 제가 유족분들하고 이제 뵀는데 여전히 이제 유족분들 그리고 이제 생존하신 피해자분들도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를 하고 계신데 일단 그분들이 가장 먼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국정조사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국민의힘 여당이 반대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원내 지도부하고 좀 소통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게 21대 국회 안에 이제 5월 30일까지인데 21대 국회 안에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일정으로 이제 그 구상한 거는 그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하고 그 만남을 갖고 앞으로 그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하려고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21대 국회에서 이제 처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유족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당에 이제 그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제 원내 지도부하고 이제 어떻게 협상해 나갈지 여당과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선인이 발표한 지역 공약 가운데 청와대 청주 이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수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네. 반응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오송역 유치를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20년 전에 오송역이 유치될 때 그게 아무도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유치된 이후에 청주 발전의 중심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청와대 이전 부분은 3년 뒤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것이 개업 문제가 결부돼서 결국은 공론화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 때 그런 3년 뒤에 그 어떤 상황을 그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공론화를 한 공약으로 이제 공론화를 한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도 국회 완전 이전을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을 하지 않고 이전하게 되면 위헌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국회는 완전히 이전하는데 그러면 청와대는 그럼 청와대는 서울에 두면 그 국회는 그 세종에 있고 청와대는 또 그 서울에 있게 되면 그러면 수도는 어디냐? 그러면 그 여전히 위헌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개헌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개헌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청와대까지 다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될 때 그러면은 청와대를 세종으로 가게 되면 세종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세종이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인근 도시들의 인구를 심각하게 유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그 청와대까지 세종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청주공항이랄지 오송역이라고 하는 교통 인프라가 훌륭한 청주에 유치하는 것도 그것은 분명히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론화가 되면 3년 뒤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송역 유치와 마찬가지로 지역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상임위를 원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1순위, 2순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주는 이제 오송도 있고 개발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이제 그 상습적인 그 침수 피해 지역도 미호강 주변으로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오송역 역세권 뭐 개발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오송 그 산업단지 조성 문제랄지 뭐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이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1순위는 국토교통 관련 부분을 상임위를 좀 신청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오송 그 국정조사 관련해서 또 행정안전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순위로는 이제 행정안전부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당선인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면 정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청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쪼록 행동으로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끝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각오 그리고 네.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현장에서 먼저 발로 뛰는 그런 정치인의 상을 신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과 국민과 언제든지 늘 소통하는 문턱 없는 정치, 친구 같은 정치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초심 잃지 않고 신인으로서 가졌던 그 패계와 열정 이거 가지고 4년 동안 정말 진력을 다해서 경제 살리고 그리고 청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주 흥덕 선거구 이현희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 국민의힘 엄태영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제천 단양 유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선을 시켜주셔서 또 연임으로 4년간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그 의미를 제가 또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닦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확실하게 또 중단 없이 이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경쟁을 했던 후보자들께 또 감사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의 공약도 그분들의 지지자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공약도 세심하게 챙겨서 공약도 좋은 공약은 또 제가 또 같이 협력하면서 중앙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정부 여당이 아주 매섭게 질책해 주신 그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임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제천단양 유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선거구에서는 초선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요. 당선인께서 이 징크스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주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많이 어려웠던 선거죠. 그 결과를 봐도 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동안 12년간 재선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그중에는 또 여러 가지 일로 2년씩 이렇게 임기를 이어간 의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또 여러 가지 다시 또 원점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또 저도 강조했죠. 재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임 의원을 꼭 지역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재선의 힘, 또 여당의 실천력으로 지역 발전에 꼭 큰 몫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역민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재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또 4년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또 여당의 소속으로 또 여당의 최대한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 발전 또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데 가일층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더 다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유권자분들이 다시금 본인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저희 당이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4년간 금기원래, 금요일 날 귀향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올라가는 금기원래를 거의 다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 또 지역의 또 수건 사업에 대한 추진,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이 좀 좋게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시장의 8년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중앙에서 여러 가지 기반을 닦아놨으니까 한 번 더 열심히 하면은 뭔가 큰 성과를 낼 것 같다는 그 기대치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꼭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단양은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사파전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조금 펼쳐졌었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으신다면요? 네, 처음에 전에는 제가 뭐 거의 2파전을 했었는데 이번엔 4파전이 되면서 좀 분산되니까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쟁쟁했죠. 민주당 후보 이외에도 전직 시장 출신, 전직 국회의원 출신에서 저랑 같이 4명이 경쟁하다 보니까 참 쟁쟁한 후보들하고 싸우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줄곧 이제 그 지지율 1위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선거 때 일은 뭐 다 있고 제가 또 당선된 그런 승자 입장에서 그분들의 공약도 같이 좀 챙길 건 챙겨보고 또 서로 또 다 지역에 다 유능한 인재들이니까 같이 또 앙금 풀고 또 서로 화합하고 또 당의 달로도 같이 협치하는 마음으로 또 지역 발전에 같이 힘을 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선거가 이번 선거고 또 나름대로 의미는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초선과 재선은 그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국회는 선수가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곳이죠. 저는 중앙정치의 입문도 오래전에 했고 또 시장도 8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중앙의 인맥이나 또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원내 부대표를 3번 맡았으면서도 이제 부대표를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초선의 한계고 또 상임위도 초선은 저는 뭐 중요한 그 산자위, 산자중기위원회, 후방에는 국토위원회, 정말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에서 주로 4년간 활동을 해왔는데 초선은 또 상임위에서도 평위원으로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재선이 되면은 이제 간사도 맡을 수가 있고 또 예산이나 또 어떤 법안에 소위원장을 맡습니다. 재선들이. 상임위원장은 3선급이 맞는데 재선은 이제 소위원장을 맡아서 법안이나 예산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를 맡을 수 있고 또 당에서도 저는 조직부총장도 초선이지만 했어요. 그런데 사무총장급은 아무래도 재선이 돼야지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대표 중에서도 수석 부대표를 주로 재선해야 합니다. 수석 부대표는 여야 간에 이제 회의나 법안이나 여러 가지 물밑 조율을 하는 그런 이제 사전 협상을 하는 그런 위치인데 수석 부대표는 항상 재선급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초선과 재선은 그 여러 가지 역할과 권한과 입지가 지금 천지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재선이 됐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또 당과 국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역량 있는 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충북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혹시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현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충북 지역의 현안은 물론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지금 물가도 고물가고 여러 가지 경기도 없고 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충북 지역을 딱 놓고 볼 때는 그 SOC 관련된 것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 한반도의 그 중심에 충북에 있으면서도 그 지리적 중심에서 기능적 중심으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지금 공항도 활주로 500m 연장이 돼야지만 747이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청주권에도 도심 통과하는 고속철
그 지하철로 연결될 수 있는 도심 통과 지하철도 빨리 또 현실화돼야 되고, 또 충북선 고속철도 오송부터 제천까지 예타 면제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좀 가능하면 지연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위에 있으면서 지난 법안에 비혁신도시 지역도 관련 기관은 공기업이 올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또 국토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천의 코레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천시와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충북 본부 코레일 본부가 제천에 있는데, 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전으로 통합을 시켰죠. 다시 이번에 제가 부활시켜서 지난 연말에 충북 본부를 다시 부활시켜서 코레일 관련 여러 가지 기관이나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구 소멸 관련해서는 참 그 양질의 그 고급 인력들이 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지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당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민청 설립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또 고급 인력들이 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일반 단순 노동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촌이나 근로자들도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안정적으로 이민 제도를 저희가 좀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이민청 추진에 저도 관심이 많고요. 또 이민자 교육지원센터도 제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 소멸을 좀 대체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출생을 통해서 뭔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난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런 문제로 인구 소멸 또에 따른 지역 소멸을 방어하기 위해서 좋은 기관 유치, 또 좋은 기업 유치, 또 그와 관련된 좋은 해외 고급 일자리, 고급 인력에 대한 이민청 설립을 통한 귀화 이런 것들도 좀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법 공약을 살펴보니까 청년처 신설이 있던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청년들의 미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금 고용 문제, 또 출산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벽 때문에 이제 결혼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이제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0.7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지역에 와도, 저희 같은 제천 단양 지역에 와도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또 문화생활도 하면서 아이 낳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이 토대가 돼야겠지만은 국가적으로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일자리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청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청이 필요하겠다. 일각에서 뭐 노인청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청년청을 정부조직법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입법 발의도 하고, 또 입법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간담회나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니까 청년들과 정부와 또 각 사회단체와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도 동시에 해야 될 걸로 보고요. 하여튼 청년들을 위한 선택과 집중, 그런 전문기관이 정부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공약도 있던데, 이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1961년도에 노인 관련 복지법이 생기고 97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돌봄의 대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어떤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뭐 무조건 뭐 좀 예산 지원해주고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예. 식으로 이제 노인 복지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노인들도 복지나 돌봄을 받는 것보다도 참여하고 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노인 복지법도 좀 바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65세 노인을 70세 노인으로 좀 올리면서 여러 가지 복지 강화할 건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참여를 높일 건 높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한 10년을 두고 매년 노인 연령은 한 0.5세 그러니까 6개월씩 높여가다 보면 10년이면 5년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10년 후에는 이제 노인 연령도 65세, 70세로 올려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손실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서울 지하철 무료 대상도 올라가고 대신 여러 가지 러시아 시간 말고는 버스까지도 무료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촘촘하게 좀 노인 복지를 좀 다루는 차원에서 더 여러 가지 지원을 더해드리려면은 대상도 조금 70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 네. 10년을 주기로 두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정부와 국회에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고 결론적으로 그 돌봄의 대상에서 참여의 대상으로 함께하는 그런 노인 정책, 또 품격 있는 노인 정책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노인복지법도 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신중앙선 KTX 연결 추진이 있던데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제천이 이제 철도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동, 영주, 단양, 제천 통해서 이제 원주로 해서 서울로 가는데 예. 청량리까지 KTX가 안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서울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철해서 지난 연말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까지 좋지만은 강남까지의 KTX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2월 달에 KTX 타고 강남 가자는 주제로 그 관련 9명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세미나를 제가 주관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양, 제천, 원주에서 여주, 경기도 광주, 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하고 경기도 광주하고는 지금 여러 가지 설계 중에 있고요. 예. 그 서원주하고 여주는 지금 벌써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준공이 다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열차를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건 이제 그 이후의 문제지만은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우리 단양에서 1시간에 그 수서 강남까지 KTX 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겠다. 그래서 제천 단양이 1시간 내에 서울역은 물론이고 강남까지 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지 되겠다는 것을 공약을 내세웠고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잡혀 있고 예. 정부 정책으로 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당길 수 있도록 제가 국토위에서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재선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제천 단양 의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재선 의원으로 또 연임으로 또 4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4년간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중앙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또 저희 어떤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또 제가 일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충북 도민들의 삶에도 충북 출신 의원으로 여러 가지 SOC나 인프라 확충에도 제가 또 소속해 있는 국토 상임위에서 더 열심히 또 우리 충북도와 같이 소통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낮은 자세로 제가 보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 엄태영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더불어 시급한 민생 경제 회복에도 더욱더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2대 충북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